지난 한 달 사이 코로나19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역 감염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 감염이 방문 판매 업체를 매개로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방문 판매 업체가 지금 지역 감염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0시까지 확진 현황이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63명이 늘어났습니다. 좀처럼 줄지를 않고 있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지금 지역이 우리가 뭐 수도권, 비수도권 확산하는 얘기는 계속했습니다만 36명, 해외 유입도 지금 27명이에요. 꾸준히 양쪽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상황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해외 입국이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보면 들어오는 순간 검역에서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자가격리나 이런 경우에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해외 입국을 좀 막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더 위험하다 그러지 않아요. 모든 지역이 다 지금 위험 지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대부분 들어오시는 분이 여행객보다는 이제 산업 인력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그 나라에서 가능하면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무증상이라도 확진이 그러니까 검사를 하게 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어떤 증명을 가진 분이 좀 입국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들어온 경우에 만일에 여기서 확진이 되시면 지금 병상이 벌써 부족하다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들 자체도 지금 치료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해외 입국자까지 다 저희가 치료하기에는 의료 인력이나 병상이나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움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상황도 좀 주의 깊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는 뭐 대구 한 지역, 수도권 이렇게 대응을 해왔는데 대구, 대전, 뭐 광주 이렇게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어느 정도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초반에 이제 수도권에서 발생을 한 것 같지만 수도권은 전국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전파가 조금씩 됐고 무증상 감염이나 아마 경증 감염자에 의해서 감염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주 발원지가 이제 방문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점점 확산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광주건 대전이건 대구건 의정부 전국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방문 업체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가 우리가 다중시설, 뭐 식당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교회라든지 통해서 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계속 개인위생밖에 없으세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지만 증상이 생긴 경우 일주일에서 2주면 감염력이 거의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알지만 마스크 착용이 많이 좀 느슨해지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입에만 마스크를 걸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침방울만 안 그렇죠. 침방울이 사실은 그 비말이 많이 나가니까 감염력이 높기는 하지만 가장 그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거는 연구에 의하면 호흡할 때 나가는 바이러스 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입이나 코를 통해서 나가는 바이러스가 가장 농도가 높고 도리어 이런 뭐 물체에 닿아 있는 거는 한 5% 정도, 공기 중에는 얘가 오래 견디지를 못해서 한 3% 정도밖에 없다고 이런 일부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스크 착용을 얼마나 철저히 적절히 하냐가 중요하고요. 코까지 꼭 가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를 어떤 분은 일부 그냥 면 마스크나 이렇게 좀 가리는 정도, 수건으로 가리는 정도의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가 없으세요. 우리가 면 마스크를 쓰더라도 굉장히 여러 겹으로 겹쳐 써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최소한의 뭐 덴탈 마스크나 비말 차단 마스크나 KF80 정도의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 꼭 면 마스크를 쓰는 경우에는 두께가 두껍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걸 쓰셔야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날씨 덥다고 마스크 착용 조금 느슨해진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입만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코로도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한 확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마스크를 조금 덥더라도 코까지 이렇게 차단을 해서 써야 된다. 이거 굉장히 좀 지금 시점에서 새겨 들어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자, 지역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구에서 어제 87일 만에 환자 수가 이제 두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다행히 이제 1명 정도에 그쳤는데 어쨌든 이곳을 보니까 연기 학원을 매개체로 지금 대구에서는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수업 형태 때문인 점을 좀 간과할 수 없겠죠. 네, 이제 젊고 건강한 학생들이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많이 하고 노래도 하고 소리도 많이 크게 내야 되는 연기 연기니까 마스크 착용을 안 했을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마스크 착용을 좀 느슨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예. 또한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느슨하게 하는 경우는 가까운 밀접한 상태에서 보통 2시간 이상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얘기를 하게 되면 한 거의 50~60%가 감염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 밀접도 하고 얼마나 오래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연기학원에서 감염된 학생들 다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쓴 학교도 있었고 또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 선별 진료소 안 가고 그냥 일반 진료를 받은 학생도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한 명이 말 증상이 있었다면은 그 학생이나 누군가가 본인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 바로 검사를 받고 본인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다면 훨씬 확산을 막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분명히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은 여러 번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되고 우리가 그 감염을 시킬 때는요. 증상이 있을 때보다 증상이 없는 그 잠복기 시간에 훨씬 감염을 잘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높은 것은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 20, 30대 젊은 층에서 감염이 된다는 거를 절대로 잊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증상 시기에 특히 20, 30대를 통한 감염이 크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자, 그런데 이 사례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게 한동안 잠잠했던 지역사회 전파가 이제 학원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처럼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좀 나오고 있고 그 경우에 본인도 모르게 이제 가족들 감염을 또 시킬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이 N차 감염으로 또 사회 생활을 하는 가정에 감염이 될 수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지금 많이 나오지 않지만 산발적으로 일부에서 지금 한두 명씩 나오고 있죠. 네. 이 경우에도 본인 증상을 모르지만 가족들 중에 이제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을 감염을 시키게 되면 그분이 또 본인도 모르게 어떤 소규모 모임들이라든지 이런 뭐 방문업체라든지 요양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또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N차 감염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그 단체 감염도 중요하지만 이 학원, 학교에서의 감염에 의해서 다른 사회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구 지역과 함께 최근에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광주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6명으로 조금 주춤하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8명으로 다시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광주 지역 감염 사태의 첫 고리가 대전 방문업체 그 확진자들이었을 가능성, 이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6월 11일 날 이 60대 여성분께서 아마 그 대전 방문 판매업체와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그 후에 이제 금양 오피스텔을 통해서 감염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 아마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경우도 예. 이 경우도 아마 마스크 착용이나 그리고 이제 밀폐 공간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규모 모임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즉 광주 지역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는 곳이 이곳이 병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인가 보더라고요. 이미 뭐 가동률 100%는 넘은 상황이고 공동 대응의 형태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우리 초반에 우리가 대구에서 예.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병상이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이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것이 경증 환자는 초기에 우리가 생활치료시설로 입소를 하고 그다음에 병상을 마련하고 중환자에 대해서 이제 음압병실과 중환자 병실을 분류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좀 많이 국내가 안정화되면서 조금 그 점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자가 생기면 전부 다 이제 음압병실, 중환자 병실을 쓰다 보니까 지금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광주뿐 아니라 전국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아직 안 된 지역이라도 지금 상태에서 생활치료시설을 분명히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 병실, 광주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일반 병실과 격리병실, 중환자실을 분리를 해서 환자에 맞게 입소를 하게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격리 해제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2번 해서 음성이 돼야지만 격리 해제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감염력 자체가 한 일주일 정도면 떨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 3일 정도 있으면 이제 퇴소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분이 본인은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퇴원을 하라고 하는데 집에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집에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같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집에도 못 가고 걱정이 되시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네, 있을 수 있죠. 있군요. 그리고 예. 그러면 정부에서는 다른 데 어디 들어가라, 뭐 호텔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분이 호텔에 감염을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활치료시설을 좀 준비를 하셔서 병상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생활치료시설이나 그쪽에서 본인이 그런 위험 인자가 조금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점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 경증 환자들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지금 점검해야 될 시점이다. 네,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광주 사례에서 잠깐 짚어봤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방문 업체가 코로나 확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밀접하고 빈번한 소규모 모임을 자주 가지셨고 또 제품의 체험 또는 정보 공유 목적으로 긴 시간을 체류를 같이 하셨습니다. 위험 장소는 방문 판매 업체 사업장에서 주로 노출이 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 70%가 넘어서 고령층의 환자가 많았고 또 이로 인한 사망이 2명 안타깝게 발생했습니다. 중증 환자도 총 9명이 발생해서 현재 1명이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방문 판매 업체를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이 1명 최초 환자에서 200명이 넘는 데까지 지금 시간을 보면 열흘밖에 안 됐고요. 특히 여기는 지금 정은경 본부장 얘기했듯이 고령자가 많다는 점, 이 점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는데 그 경우는 밀접하게 소규모 모임을 여러 번 가졌고 그 모임 과정에도 장시간 거의 2~3시간 이상 이제 상담하고 뭐 제품도 설명도 듣고 그러면서 밀접했던 거죠. 그러면서 감염의 속도가 뿐 아니라 농도도 매우 짙기 때문에 이렇게 밀접하게 2시간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한 60% 이상 감염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많이 감염이 됐고 그분들이 또 이제 집이라든지 다른 생활을 통해서 또 감염을 많이 시킬 수가 있죠. 이제 생활 방역으로 조금 느슨해지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뭐 사우나, 미용실 온갖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대중시설은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증상이 없거나 있어도 경미한 경우는 좀 조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감염을 확산을 시킬 수 있고 그런 N차 감염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차 감염 관련해서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이게 왜 전형적인 좀 N차 감염으로 갈까 좀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20명을 넘었고 이 감염 전파 경로로 엘리베이터가 유력하게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전파 추정 경로를 생각해 보면 이 뭐 버튼이나 이런 경로 때문일까요? 요새 버튼에 보면 다 구리가 붙어 있죠. 근데 구리는 보통 한 4시간 정도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튼을 통해서도 감염될 확률이 있지만 그러니까 항균 필름을 우리가 보통 붙여놓습니다만 네, 그것만 가지고는 엘리베이터를 안 되죠. 사용하는 횟수나 시간차가 워낙 짧기 때문에 짧죠. 네. 큰 효과는 없는 겁니까? 감염의 위험은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요새 에어컨도 나오고요. 또 앞에 분이나 누군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호흡을 하고 나가거나 뭐 기침을 한 경우에 공기 중에도 얘가 한 3시간 이상 떠 있고 최장 16시간도 공기 중에 생존한다는 기록도 있어요. 또한 그 바이러스가 떨어지면서 땅에도 떨어지지만 그 엘리베이터 벽이나 손잡이에도 바이러스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없으면 가끔 그냥 내린 상태에서 그렇죠. 타기도 되는데. 그렇지만 공기 중에 엘리베이터 안에는 분명히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통한 감염도 의심이 될 수 있지만 공기 중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된 공간이니까 쓰고 타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지금 일일 지역 감염이 50명이 넘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부 브리핑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매우 엄중한 그러한 시기고 1단계에서
가장 아마 그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방역 당국이 대응 지침 정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1단계인데 지금 이 정량적 수치로만 보면 좀 이미 2단계로 넘어선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네, 확진자 수가 지금 사실 6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진단한 검사 수가 60명 정도라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항체 검사를 예. 통하면 저는 수백 명이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역별로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도로 상승을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수도권도 일부 지역이나 일부 어떤 다중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분명히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내 지금 중증 환자가 한 30여 명 된다고 하고요. 이 코로나 유일한 지금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렘데시비를 지금 13명에게 투약했다. 어제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렘데시비르는 그 우리가 RNA 바이러스 중합 효소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예. 독감때 타미플루처럼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네. 가장 효과적인 구는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준을 폐렴 증상이 있고 산소 포화도가 94% 이상 이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한 지, 그러니까 증상이 발생한 지 10일 이내 예. 환자한테 이제 투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투여를 했더니 전체적으로는 약 32% 정도, 그러니까 회복 기간을 예. 15일에서 11일로 4일 정도 줄였지만 특히 산소를 사용하는 그 군에서는 47% 가까이 회복 기간을 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기 바로 그 직전에 환자한테 투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미 기계호흡이나 에크모처럼 거의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약효가 크게 없다는 거죠. 그만큼 바이러스 복제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효가 떨어지지만 일정 바이러스 복제를 시작한 경우에 이 약을 적절한 시기에 투입을 하면 중환자를 회복 기간을 단축해서 치사율도 어느 정도 낮출 예.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네. 부작용은 크게 없습니다. 구역질이라든지 그런 소화기의 간독성 그런 것이 10% 미만으로 있고 위약군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렴으로 입원해 있는 경우에 고령자고 초기 증상에서 10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렘데시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투약하는 네, 이게 맞습니다. 중요하겠군요. 네. 물량 확보도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석 달치를 싹쓸이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좀 씁쓸한데요. 여기에 대한 과제도 좀 풀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